아, 장원영을 빼먹고 있었네요. 이게 하다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자, 요거는요. 제가 솔직히 객관적으로요. 저요, 솔직히. 저는 사이버레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사이버레카를 예, 샷건부터 설명드릴 거예요. 예. 자, 어떤 거냐면요. 자, 그냥 제목만 갖고 왔어요. 이게 또 이제 항상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가져올 수가 없어서. 자, 탈덕수 용서 조정에 회부했다. 합의 없이 끝까지 고소. 자, 이게 어떤 케이스냐면요. 요거는 이제 메모장으로 또 하겠습니다. 자, 장원영 사건. 당연히 장원영 아시죠? 이제 아이돌이죠. 유명 아이돌, 여자 아이돌. 뭐 이 정도만 하고. 일단 장원영 사건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 유명한 유튜버 약간 레카? 탈덕수용소라는 게 있어요. 탈덕수용소에서 항상 약간 이제 거짓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거짓에 장원영 씨 관련 소식을 전달하면서 유튜브 수익을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 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면 장원영 씨가 피해를 보셨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자, 얼굴 없는 레카의 문제점이, 자, 이게 어떤 걸 이용하는 거죠, 사실? 익명성과 난 신상 안 들킨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얼굴 없는 사이버 레카. 이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더 나쁜 거. 이걸로 돈을 번다. 끌어내림의 법칙. 맞아요. 그 몽단선이 뭐 가끔 좀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저도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팩트만 얘기를 하면. 자, 그래서 얼굴 없는 사이버 레카는 자기가 신상이 안 들킨다는 거. 특히 유튜브. 뭐죠? 주로 해외에 서버가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걸로 돈을 벌어요. 왜냐면 인간은 결국에 유명인이 추락하는 걸 행복해 합니다. 자, 그래서 ABC님 어떻게 잡힌 거지?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유명인이 추락하는 걸 행복해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얘기했다고 또 욕을 먹었는데, 제가 좀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라서, 자, 저는 기본적으로 교차 검증 없이는 누군가에 대한 악담을 하면 안 된다고 배웠고요. 마음대로 말 옮기고 다니면 안 좋다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카는 이걸 무자비하게 합니다. 얼굴 까고 하는 레카는 그래도 최소한의 팩트 체크는 하고 올려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안 올리잖아요. 그냥 안 걸리잖아요. 내가 문제가 안 되니까 교차 검증도 안 해. 알아보지도 않아. 그냥 막 올려요. 근데 이게 만약에 거짓이면, 자, 그래서 이게 거짓이면은 그 상대방은요. 그리고 하나 더 문제점. 자, 사이버 레카가요. 이거예요. 사이버 레카가 일종의 언론사 역할을 하는 것처럼 됐어요. 그래서 이 권력을 가지고 사실은 실제로 협박 사건 안 좋게 올리겠다. 돈 뜯음. 예전에 그 한 기자분이 이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조금 극단적 선택을 하셨죠. 그래서 이 협박 사건이나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사실. 익명성을 이용해서. 네,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실은요, 한 번 거짓이 퍼지잖아요. 회복 불능이에요. 자, 우리가 아주 정말 싫어하는 악성 리뷰 있잖아요. 악성 리뷰. 예를 들면 솔직히 이것도 제가 했던 사건 중에 하나 말씀드리면, 맘카페에서 이제 어떤 특정 가게에 대한 안 좋은 리뷰를 올렸는데, 실제로는 그 고객이 잘못한 것이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게 하나 올라가잖아요. 가게 망합니다. 그러니까 레카가 다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팩트 체크는 제대로 하고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망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과연 레카가
팩트 체크가 제대로 가능? 네. 이거 다 뭘로 하는 거죠? 처음에 제보로 시작합니다. 제보로 시작해서 이걸 분석하는 건데, 제보 자체가 거짓 제보면 인간은요, 자기의 관점에서 어떤 사실관계를 보면요, 다 부정적으로 보여요. 자기에게 불리하면. 그러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전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피해가 되는 정보는 저는요, 사실은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올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추측성으로 던져가지고 하면은, 그러니까 전 이걸요, 만약에 유튜버들이니까 문제 그런데, 어떤 예를 들면 어떤 유튜버가, 레카가 어떤 특정 유명하지 않은 개인을 저격한다면,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남 까는 걸 즐기는 거예요, 사실. 그러고 돈을 버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할 거면 기사 등이나 등등등을 통해 팩트가 나온 건 할 수 있겠죠. 근데 매일 영상을 만들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 팩트 체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몇 분이나 투여할 수 있을까? 제가 그래서 예전에 저도 저 아이돌 한번 했었는데, 그 소송 얘기하면서 50-50 50-50 사건의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했었는지 아세요? 그거 할 때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양측이 주장한 공개문 그리고 소송 진행 상황만 보고서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으면은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게 되냐는 거예요, 사실. 예. 근데 진짜 50-50 50대 50이 돼버렸네요. 예, 어쨌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어떤 개인 사건의 경우에 팩트 체크가 아니라 뭘 보고 할까요? 체크가 아니라 제보와 커뮤니티 글을 통해 컨텐츠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50대 50, 50-50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팩트 체크가 제보와 커뮤니티로 컨텐츠를 만드는 거라 사실 위험하죠. 거짓일 가능성이 높죠. 완전히 거짓은 아니어도 어떤 건 진실이고 어떤 건 거짓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 보통 다 그래요. 실제 명예훼손 사건 하면 모든 게 거짓도 아니고 모든 게 진실도 아니에요. 네. 그쵸. 맞아요. 그런 약간 얼굴 까고 하면은 내가 위험도를 안고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 이 사건으로 돌아와서요. 자, 장원영 씨 사건의 경우, 자, 일단은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이거예요. 손해배상 소송 승소, 고소 사건 진행 중으로 나와 있어요. 네, 맞아요. 동기 이런 사건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손해배상에서 승소했는데 얼마를 이겼냐? 1억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현재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네, 항소심 진행 중. 거의 그렇죠. 자, 그래서 장원씨 사건의 경우에 손해배상 승소를 했고요. 1심에서 1심. 상대 쪽에서 피고 측, 탈덕수용소죠. 항소심을 진행 중이고요. 그러니까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확정은 아니고, 그 다음에 고소사건 진행 중입니다. 근데 개인적인 의견은 뒤집힐 가능성은 많지 않아요. 예, 많지 않아요. 고소사건에서도 명예훼손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매우 높고, 뭐 적어도 모욕이든 뭐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한 거냐?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했냐면, 아까 뉴스에서 뭐 얘기 나누신 분들이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했냐면, 어떤 한 변호사님이 이제 그 장원영 씨 사건을 맡으셔서 어떤 제도를 이용했냐?
이게 좀 전문적인 내용이에요. 전문적인 내용인데 어떻게 했냐면은 자, 일단은 제가 이제 그거는 어떻게 했냐면 자, 일단은 구글 구글 코리아에다가 뭐 이런 걸 줄 수 있냐라고 이제 명예훼손 이런 부분을 해줄 수 있냐고 했는데 당연히 안 줬겠죠. 자료를. 자료를 안 줬고. 그 자료를 안 줬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서 알아냈느냐? 미국에서요. 미국 법원에 디스커버리 제도라고 해서 이제 그 소송 전에 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쓰는 증거 절차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도입이 안 됐습니다. 이게 안 됐고 이거 계속 논의 중이에요. 계속 논의 중인데 어떤 게 있냐면 이거를 이제 그나마 좀 대신해서 쓰는 게 증거보전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나마 하고 있는데 완전한 디스커버리 제도까지는 아니에요. 좀 차이가 있고 이래서 이제 미국 법원에서 이거를 이제 디스커버리 제도 신청을 해가지고 미국 법원에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제3자가 누구냐면 구글이에요. 이걸 통해서 정보를 해서 인적사항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특이 사건이었던 게 지금까지 얼굴 가리고 하는 사이버 레카에 대한 실질적인 손배소가 상대방 인적사항을 몰라서 안 됐던 거예요. 거의 기념비적 사건이죠. 기념비적 사건. 그래서 이걸 미국 법원에 가서 직접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돈 쓸 자신 있으면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러면 이제 결국에 뭐죠? 명예훼손, 모욕 등을 이용하는 거고 사실 이 제도에서는 쓰지는 않았는데요.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 하나 더 드리면 제가 법을 하나 보여드려야겠다. 잠시만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거는 지금 사실은 무조건 된다는 아니에요. 무조건 된다는 아닌데 자, 무조건 된다는 아닌데 자, 국제민사사법공조법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사법공조가 되어 있는 나라들끼리는 증거나 이런 부분들을 약간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무조건 된다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된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외국으로 뭘 한다? 공무소에 대해서 촉탁을 하거나 제3자에게 뭔가 촉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도 사실은 조금 받아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좀 받아올 수 있는 게 원래는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받아주는 건 아니지만 무조건. 근데 요런 방법까지 지금 쓸 정도로 사건이 커지지는 않았었던 건데 근데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점점 사이버 레카의 힘이 커지고 명예훼손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제도 등을 통해서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그 첫 사례가 사실상 첫 사례가 위 장원영 씨 사건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원래는 계속 문제였던 건 인적사항을 모른다였잖아요. 인적사항을 모른다. 자, 인적사항을 모른다. 돈 많이 썼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거는 이제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해서 미국 법원에서 이게 이제 범죄고 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걸 주장을 해서 근데 미국 현지 법원에서 또 명예훼손이 범죄가 아닐 수도 있는데 주에 따라 다르니까 근데 이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해서 증거를 수집해서 구글 본사에 인적사항을 달라고 했고 그 인적사항을 통해서 한국 법원에서 특정을 해서 소송 거는 거죠. 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한국 법원에서는 보통 어떻게 사람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는가? 네, 맞아요. 이게 기념비적인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인적사항을 특정하는가? 자, 첫 번째는요. 1번 휴대폰 번호 2번 계좌번호 3번 각종 방법 이렇게 하는데 이 두 개를 가장 많이 써요. 가장 많이. 자, 어떤 거냐면요. 하나 더. 고소 후 사실조회. 이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뭐 이거 뭐 전문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는데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어요. 사건이 있는데 상대방 인적사항을 몰라요. 또는 이름만 알아요. 또는 계좌번호만 알아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요.
자, 이름만 아는 경우는 어떤 친구한테 뭔가를 뭐 돈을 줬어요. 그 돈을 줬는데 빌려줬어요. 근데 계약서나 차용증을 안 썼어요. 근데 이름만 알아요. 그리고 현금으로 줬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 사람의 이제 연락했던 휴대폰 번호를 조회해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거고, 두 번째, 계좌번호는 뭐냐면 은행에 계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은행에 계좌번호가 있으면 그 계좌번호와 관련해서 이제 은행에다가 사실 조회를 하는 거예요. 주로 뭐 이런 거죠. 돈 이체해 준 거. 그래서 이걸 통해서 특정. 세 번째, 형사 고소를 해서요. 이거 형사예요, 형사. 형사 고소 후에, 그럼 형사 고소하면 인적사항을 파악하잖아요. 파악하면은 요걸 사실 조회하면은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장원영 씨 사건은 제가 제가 유튜버니까 아는 것이 있는데, 자, 이거예요. 자, 유튜버가 채널을 열면요. 뭘 기록하느냐. 예를 들면 유튜버가 가입을 하잖아요. 근데 주민등록번호는 없잖아요. 미국은. 알뜰폰도 조회 가능해요. 알뜰폰도 조회 가능하고. 자, 주민등록번호 미국 없죠? 뭐 있어봐야 사회보장번호나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우편 코드, 주소, 그 다음에 그 구글 애드센스를 틀 때 계좌번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주소만 알면 어떻게 알아내느냐? 주소만 알면. 자, 이게요. 이게 만약 전입신고된 주소라면. 네, 수익계좌죠. 네, 맞아요. 자, 이게 만약에 전입신고된 주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돼요. 전입신고된 주소면은 행정복지센터나 행정안전부에 사실조회를 하면 그 사람의 이름 등을 파악할 수도 있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장원영 씨 사건 제가 뭐 그 사건을 다 한 건 아니니까 제가 모르니까 하는데, 저런 것도 더 가져시거나 수익까지를 안 넣었으면, 그러면 진짜 힘들죠. 예, 진짜 힘들죠. 근데 보통은 수익을 얻으려고 이걸 하는 것이니, 보통은 계좌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의 단점, 대포통장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대포통장 명의자를 결국에 조회할 수밖에 없고요. 누구에게 줬는지 수사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이제 약간 사이버 레카에 대해서 자, 이렇게 됐다. 그래서 제가 장원영 씨 사건을 왜 다뤘냐면, 제가 이런 거를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네, 이거. 그래서 자, 보면은 무조건 익명성에 기대서 숨어 있을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장원영 씨 사례가 거의 이제 많이 아마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재판부에서도 그렇고. 맞아요. 미인방명이라는 것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뭐 탈덕수용소 부분은 뭐라고 하더라? 뭐 지금 알려진 걸로 인하는 30대 중반 여성이라고 하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뭐 당연히 안 나왔죠. 근데 어쨌든 탈덕수용소라는 그 채널의 운영자가 이제 결국에 이렇게 하고, 현재는 그러면 무슨 주장하고 있냐? 명예훼손 소송은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피해자 특정 또는 가해자 특정. 두 번째, 공익성. 소송에서 핵심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자, 명예훼손 소송은요, 기본적으로 이 피해자가 제대로 특정이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 주장이 공익성이 있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장이 이게 뭐 사실관계를 떠나서 공연성이 있고 공익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사회를 위해서 참... 네, 이거예요. 그러게요. 저 30대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로 수익 사업을 많이 했대요. 자, 근데 어쨌든 주장이 공익성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허위 사실인 경우 공익성 대부분 부정됩니다. 네, 허위 사실이면은 공익성이 대부분 부정이 됩니다. 이제 정보통신망법에서는요. 비방할 목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근데 이것도 허위면 비방할 목적이 보통은 있다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어쨌든 비방할 목적이 이제 개념이 있고 비방할 목적이 보통은 있다고 보게 되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면 거의 빠져나갈 가능성이 없어요. 자, 거의 빠져나갈 가능성이 없고 진실인 경우, 진실인 경우에도 이것도 모르시는 분 간혹 있는데 명예훼손 성립합니다. 명예훼손 성립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공익성 주장에서 공익적이면 명예훼손이 부정됩니다. 30대 아니고 40대인가요? 제가 잘못 알았나 봐요. 자, 그래서 허위 사실이면은 공익성 대부분 부정되는데 진실인 케이스에서는 공익성 주장을 해서 많이 기각을 시킵니다. 자, 예를 들면 이거 가장 대표적인 거 가게에 대한 후기인데요. 이게 실제 실무에서는 가장 많아요. 가장 많은데 자, 예를 들면 어떤 가게에 대해 소비자가 평을 했습니다. 자, 요게 과연 명예훼손일까? 자, 거짓이면 업무방해가 돼요. 근데 요게 이제 위쪽 하면 명예훼손일까인데 자, 이 명예훼손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보통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게에 대해서 소비자가 평을 하는 정도 수준, 그리고 일방적 비난이 아닌 객관적 사실을 기재한 경우는 명예훼손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공익성 주장 케이스예요. 또는 하나 더 정치. 예. 자잘자잘 돌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 더 뭐냐면 정치질인데 정치인에 대한 비평, 논평, 비난인데 정치인에 대해서는 공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명예훼손 인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인이니까 비평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최근 대법원 판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 평을 가게가 숨기게 되면요. 예, 맞아요. 딸깍하면 숨긴 처리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그게 범죄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예. 자, 어쨌든 그래서 정치인에 대해서는 공인이기 때문에 좀 더 명예훼손 인정 안 돼요. 그러니까 공인인 부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용해서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약간 중요한 게 일반 유튜버는 공인일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튜브끼리 서로 싸워요. 그러면은 이게 공인일까? 애매하죠. 네, 애매하죠. 네, 애매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요즘에 이제 지금 명예훼손 사건이 진짜 많아요. 이게 대부분 다 인터넷으로 명예훼손 하는 건데 제가 학교폭력 사건 그 위원회 이런 데 가도 명예훼손 사건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끼리 인스타나 여러 가지 이런 SNS에서 막 명예훼손 되는 사건이 많은데 약간 애매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위험할 수 있고 아까 이런 그 탈덕 수용소 같은 케이스는 거짓이니까 그냥 처벌이 된다고 봐야죠. 보통은 손해배상 소송도 인정이 되고. 자, 그러면 오늘의 결론은요. 이 사건에서 결론은 인터넷에 누군가를 비방하면 위험하다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누군가를 비방해서 얻는 게 뭐냐? 누군가를 비방해서 삶에서 얻는 게 뭘까요? 네. 그리고 사실 반대로 얘기하면 남 이야기를 쉽게 옮기는 사람 친구로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맞아요. 유튜브에서는 구독자 수익이에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주제로서 시청자의 흥미를 끌기가 아주 좋습니다. 뭐 때문에? 끌어내림의 법칙 때문에.
예, 맞아요, 진이님. 비방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여유 없고 꼬인 거예요. 맞아요, 맞는데 사람들은 항상 저는 사건을 왜 따로 안 다뤘냐면요. 이게 수사 사실 유출 부분 문제도 있는데 제가 약간 가족들을 두 번 죽인 느낌이었어요. 아, 아유, 감사합니다. 잘생긴 건 아닌데.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저는 솔직히 팩트 체크, 특히 이제 교차 검증이라고 하죠. 교차 검증이 안 된 사실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건 사실 어떤 사람에게는 살인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팩트 체크나 교차 검증이 안 된 사실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해서 만약에요, 이게 거짓이라면 더 큰 타격을 주는 거고 어떤 사람에겐 살인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나한테도 안 좋고 상대방한테도 안 좋아요. 근데 돈 벌려고 누군가를 비난해서 장사를 하면 저는 이거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거나 누군가를 비난하는 장사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돈 벌려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장사는 반드시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반드시. 삶의 전략에서 적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해요. 네, 적을 만들지 않는 게. 편을 만들지 못할 망전. 적을 왜 만들까? 아, 신뢰가는 외모. 아, 이거는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편을 만들지는 못한 망전 적을 왜 만드냐. 그러니까 이게 인생 전략으로 맞느냐는 거예요. 예. 예, 맞아요. 각시탈 그랬죠. 맞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런 거 역사 얘기 살짝만 할게요. 역사에서요. 이 얘기 드릴게요. 원래 지금 고려거란 전쟁 끝났잖아요. 고려거란 전쟁 끝났잖아요. 요 나라 있잖아요. 요 나라. 거란. 자, 거란이 금방 망하죠. 한 100년 정도 갔었는데 100년에서 한 150년인데 그쵸. 상식적인 걸 한번 돌아봐야 돼요. 자, 150년인데 그 다음에 뭐죠? 금나라가 들어서요. 이제 여진족이죠. 근데 제가 역사에서 항상 배우는 교훈이 뭐였냐면요. 왜 금나라가 들어서게끔 되느냐. 예를 들면 여러 부족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서로 막 싸웁니다. 근데 거란 같은 나라가 여진을 탄압해요. 자, 이거 실제로 역사에서 그랬어요. 여진을 탄압하거든요. 맞아요. 맞아. 아골타기로. 아시네요. 여진을 탄압하면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 단결하기 시작하죠. 단결해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돼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제 피해를 복수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국가가 성립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요가 망했습니다. 더 웃긴 거 말씀드릴까요? 몽골도 결집하게 된 이유가 여진이 탄압해서 그랬다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진이 맞아요. 동북구서 맞아요. 그런 부분도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걸 칼을 갈게 돼 있고 나한테 복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몽골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금나라죠. 금나라가 탄압해서 부족이 빠르게 통합되었다는 설이 있어요. 이것도 뭐 설이니까. 네, 맞아요. 죽이지 못하는 건 강하게 만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예 진짜 죽일 거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사실은 서로 이제 분쟁을 시작을 하면은 나도 결국에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은혜는 못 갚아도 복수는 갚아요. 맞아요. 저도 저 생각이 강한데 사람들이 은혜는 잘 안 갚거든요. 솔직히 은혜는 잘 안 갚는데 복수는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들고 이건 인생 전략적으로 봤을 때도 누군가를 막 비난하고 다니고 이러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얘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개인 신상은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하는 게 좋은데 결국에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태무진이 칭기즈칸 되는 그 본질도 같은 거죠, 사실은. 어린 시절에서 이제 부족 간에 그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칭기즈칸에 이제 키워준 이제 부모님도 죽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다 마찬가지인 거고.
맞아요. 정만 안 만들고 나도 절반은 간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그러면은 크게 인간관계에서 크게 문제되진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침략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침략 우리가 한 것도 있어요. 여진정벌도 침략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막 이것도 이게 일본 사관에서 우리는 방어만 했다라고 이게 얘기해서 그런데 그게 약간은 식민 사관에 가까운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말씀드릴게요. 식민 사관이 한국이나 이 조선은 항상 뭐 수비만 했다, 뭐 침략만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의 공격성을 일깨워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식민 사관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장원영 이야기까지 했는데 초과 근로를 했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로 하고요. 고생 많으셨고 오늘 주제 해놓은 게 그래도 재밌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좀 추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추가 방송 하니까 했는데 어쨌든 감사하고요. 또 다음 주에도 라이브 할 거니까 토요일에 라이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같은 시간에 이제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밤 되시고요.